자, 오늘 법 시작하겠습니다. 이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청년의 사연인데, 이거 참 좀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지난 8월 대구에서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숨지도록 방치한 청년이 실형을 받았습니다. 사연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9월 청년의 아버지는 목욕을 하다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는데 약 8개월간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. 병원비가 2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 이 청년은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결국에 숨집니다. 이 수사를 하던 경찰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이 청년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자, 일단 손 변호사님. 그래서 뭐가 됐든 아버지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해서 그냥 진짜 세상을 떠났다는 건데,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건데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죽음을 방치했다는 표현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오히려 방치해서 죽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즉 1심이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 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고요. 예. 또 그럼 그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었다라고 봤습니다. 그래서 결국 징역 4년형을 선고했는데요. 사실 당시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한 거예요. 예.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병원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. 지금 퇴원하면 아버지 돌아가실 수 있다. 그랬는데 이 아들이 돈이 없다. 어쩔 수 없다. 라고 하면서 각서를 쓰고 퇴원을 했는데요. 그 후에도 돌보다가 결국은 이런 참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오늘 법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2만 원만 빌려주세요. 자,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20대 청년이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정말 생활고에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려서 자기 막내 삼촌한테, 막내 작은아버지한테 방금 쌀 좀 사게 저 2만 원만 빌려주세요. 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청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청년 초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던 겁니다. 그러다가 공장에 다니던 아버지가 지난해 9월에 뇌출혈로 쓰러졌고요. 아버지의 상황이 많이 심각했어요. 2시간에 한 번씩 이게 계속 누워만 있으면 마비가 와서 누워만 있으면 이게 욕창이 생기니까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몸을 바꿔줘야 맞습니다. 되고요. 대소변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거고 체액을 배출하는 관도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. 또 이게 팔다리가 마비되면 안 되니까 팔다리를 계속 주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아주 간병의 정말 중증인 거죠. 필요한 중증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군대에 가려고 휴학을 했다가 뭐 일은 하고 있었지만 병원비만 해도 2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던 거예요. 예. 월세 내고 뭐 가스비 내고 뭐 이러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문자처럼 쌀이라도 사기 2만 원이라도 좀 빌려달라는 저런 메시지까지 삼촌에게 보냈고요. 뭐 집주인에게까지도 10만 원을 빌려달라. 월세가 밀린 상황에서도 10만 원만 좀 빌려달라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손 변호사님, 그래도 그 막내 삼촌도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는데 뭐가 됐든 자기 형님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카의 그런 부탁 계속 들어주다가 또 막내 삼촌마저도 두 손을 들게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. 당시 이 형제가 그렇게 왕래가 잦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왕래가 없던 형을 위해서 이 퇴직금 중간 정산에서 아이고야. 좀 보태줬습니다.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또 아내가 알게 된 거죠. 아이고. 그러면서 이제 삼촌 집에도 가정 불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겠네요. 당시 실제로 이 삼촌 집에도 10살 안 된 아이가 둘이나 있었습니다.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아들 입장에서는 퇴원을 시켜야겠다, 아버지를.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. 결국 4월부터 집에서 간병을 하게 되는데 간병도 참 힘들었어요. 이거 그 아버지가 이제 거동을 못 하니까 콧줄을 넣고 여기서 이제 죽 형태의 식사를 넣고요. 또 대소변 치우고 2시간마다 자리 바꾸고 계속 주물러야 되고 이걸 20대 초반의 청년이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. 저도 뭐 개인적인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1년 동안 병원에서 이 사실상 이제 거동을 못 하시고 이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이 간병의 이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극심한 건지 저도 참 조금은 저 청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아는데 이제 저야 이제 뭐 그래도 이렇게 뭐 기자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감당을 할 수 있었으니까 뭐 그렇다지만 20대 청년 그것도 이제 막 군입대를 앞둔 청년이
다 뭐 아무것도 이 삼촌마저 이제 손을 놔버리니까 뭐 전기세, 전기요금 끊겨 뭐 다 끊겨.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를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막막함, 좌절감 같은 것에 사로잡혔고요.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능력이 없지라고 하는 그런 자기 탓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언젠가부터는 이제 아버지를 이제 아예 방에 들어가지 않아야겠다라는 식으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가도 또 이게 아버지가 부르면 가서 또 이렇게 그렇죠. 영양식 주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방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겁니다. 자, 교수님 진짜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? 글쎄 이 사건은 정말 그 법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맨날 너무 관대한 처분 이렇게 이제 뭐 비토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그대로 잣대를 그대로 들이댄 거 아닌가? 좀 더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일단 이 사람이 한 게 뭐냐? 돌아가실 거를 뻔히 알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살인죄를 적용을 했잖아요. 그것도 존속살인죄를.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려는 어떤 악의가 있었느냐?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아버님이 맨 끝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? 아마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때, 정신이 들어오셨을 때 아드님에게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라.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부를 테니까 그전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안 들어간 겁니다. 그러니까 정말 뭐 악의가 있어서 죽이려고 안 들어간 게 아니고요.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? 아버지도 예상하셨다는 거예요. 아버지도 아들을 놔주고 싶었던 거겠죠. 네,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. 그래서 안 들어간 겁니다. 그럼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촉탁살인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학대 치사가 있잖아요. 결국은 방임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사를 적용하는 게 더 적합해 보이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면서 죄명이라는 게 이렇게 융통성 없이 적용돼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논쟁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의 내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라는 아버지의 사실상의 그 유언을 듣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는 그 동안 자기 방에서 막 울면서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이 아들도 알고 있었죠.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또 놔버린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심신미약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런 케이스에 적용해야 돼요. 이 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맨정신이었을까요? 그렇죠. 살인죄는 100% 자유의지에 따라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살인의 고의예요. 그런데 그 당시에 어쩌지도 못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맨날 울고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럼 다른 세컨다운, 다른 뭐 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까요? 그러지 않았다면 이건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되는 케이스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예,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너무 슬프다고 지금 눈물 난다고 그러시는데 양 변호사님 1심 내용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. 1심에서도 사실 재판부도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.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법정형이 7년 이상인 존속살해로 기소가 된 겁니다. 그리고 또 분명히 이 성년이기 때문에 22세면 성년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보신 문장을 보면요.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.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의도가 있었다는 건 소극적으로는 의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 판결문 자체가 재판부도 너무나 고민스러웠던 거예요. 그래서 사실 1심에서 정상 참작을 했을 때 최하 5년이거든요. 그보다도 1년 낮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그렇군요. 재판부도 힘들었던 거예요, 사실. 자, 이 보도가 처음 나가고 나서 뭐 여기저기에서 이거는 재판부가 좀 제대로 좀 판단해라, 선처를 해달라 막 이런 청원이 막 쏟아졌습니다. 오늘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자, 손 변호사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? 네, 피고인의 항소가 아들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. 즉 1심의 징역 4년형 유죄 판결이 옳다라고 항소심도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손 변호사님, 제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
이런 게 있어요. 이건 지극히 이제 어떤 법리적인 얘기 주장은 아닙니다. 그냥 감안해서 들어보세요. 여자아이들 치마 들치고 사진 찍는 소아성애자는 재범인데도 집행유예 주면서 왜 이런 일에는 징역 4년이냐? 이게 뭐냐 지금? 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만 그래도 굳이 그 댓글의 취지를 좀 따라가 보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즉 당연히 성범죄 그리고 또 아동에 대한 성범죄도 중대한 범죄이고 엄벌해야 됩니다만 사람의 생명은 사실 그 어떤 법익보다도 중요하거든요. 그런 부분도 법원은 두루두루 고려하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